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선까진 25일, 대선 후보 등록 마감까진 겨우 이틀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직전 여당이자 원내 제2당인 국민의힘은 후보 단일화 갈등을 해결할 실마리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총회에 김문수 후보가 나타나자 자당 대선 후보를 향해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고 항의하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결국 이 갈등은 김 후보가 후보 자리를 지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분수령을 맞을 걸로 보였는데 조금 전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단일화를 강행할 조건이 마련돼 더 큰 파열음이 날 걸로 보입니다. 바로 남부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죠. 자, 김영민 기자, 법원이 김문수 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위를 인정해달라. 그리고 김문수 후보 측과 지지자 등은 단일화를 위한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열지 못하게 막아달라. 이런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법원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모두 기각한 이유는 뭐라고 법원이 설명했습니까? 네, 법원은 정당의 후보 선출에 대한 자율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당 내부 질서는 지나친 관여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그에 대한 관여는 신중해야 한다라는 이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정당의 세세한 결정까지 법원이 모두 관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법원은 김 후보가 한덕수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를 약속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경선 TV 토론에서 한덕수 예비 후보의 단일화는 경선을 통해 후보 선출을 한 직후여야 한다. 이렇게 말했던 김 후보가 밝혔던 점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한덕수 예비 후보는 어제 김문수 후보에게 경선 과정에서 22번의 단일화 과정을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논리가 받아들여진 걸로 보입니다. 법원은 가처분을 받아들이려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있어야 하는데 김 후보가 이런 상황들을 모두 예상할 수 있었을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오늘 법원 결정이 어떻게 나오냐가 사실 변수였는데 이로써 국민의힘 지도부로서는 단일화 절차를 강행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재판부는 단일화를 위한 전당대회나 전국위원회 개최도 정당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관한 것으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단일화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지명하는 안건이 반드시 김 후보를 떨어뜨리고 한덕수 예비 후보로 교체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더 나아가 재판부는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를 약속했기 때문에 더 많은 지지율을 확보했다, 이렇게도 지적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후보로 선출된 자신에게 당무 우선권이 있다, 이런 주장도 해왔는데 여기에 대한 판단도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김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쥐는 것은 맞지만 무조건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단일화는 김 후보 자체가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단일화 절차나 시점 등에 대한 당무 우선권을 무조건 보장하는 건 공정성에 어긋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사실상 법원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손을 들어준 걸로 보이는데 지도부는 계획했던 단일화 절차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남부지방법원에서 JTBC 김영일입니다. 네, 민주당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험지로 꼽히는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았는데 이 자리에서 사법부를 겨냥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사법부를 믿지만 총구가 우리를 향한다면 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문을 받은 뒤 사법부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검찰로부터 핍박을 당했지만 저는 사법부를 최종적으로 믿었고 지금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믿을 수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최후의 보루가 자폭을 한다든지 최후의 보루의 총구가 우리를 향해서 난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쳐야죠.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소집된 것에 대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라 평가했습니다. 오늘의 첫 방문지인 경주에선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은 당연한 일이라 했습니다. 주인을 배반하고 주인에게 위해를 가하고 주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혼내서 될 일이 아니라 반드시 축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입장에서 험지로 꼽히는 영남이지만 이번엔 자신을 지지해달라 호소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곳 7곡에서 계획에 없던 다부동 전적기념관 일정을 추가해 구공용사 충원비 앞에서 참배했습니다. 이후엔 김천을 거쳐 성주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이 있는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방문한 이유에 대해선 공가를 함께 봐야 한다 했습니다. 한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전투에 참여했고 그리고 산화에 갔는데 기억하고 기려야죠. 다부동 전투는 한국 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전투로 꼽힙니다. 이 후보는 내일은 경남을 찾아 진주에서 김장하 선생을 만납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사상 첫 미국인 교황이 선출되며 미국 같은 초강대국에 종교 권력까지 넘기지 않는다는 암묵적 금기를 깼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레오 14세는 평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해온 걸로도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교황 선출을 축하하는 종소리가 울립니다. 시카고는 교황 레오 14세의 고향입니다. 사상 첫 미국인 교황이 선출되자 미국의 가톨릭 신자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I never expected them to elect an American pope in my lifetime. So that was very shocking news to me. 트럼프 대통령도 실시간으로 소식을 전하며 첫 미국인 교황이 선출된 것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미국의 영광이라며 교황을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적었습니다. 세계 가톨릭계엔 오래된 암묵적 금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정치 외교적 영향력이 막대한 만큼 미국인 교황을 선출해 종교 권력까지 넘겨선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 주요 도박 사이트에서도 이탈리아 출신을 유력하게 거론하면서 미국 출신인 레오 14세는 제외돼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가톨릭계는 예상을 뛰어넘은 결과에 의미 있는 진전이란 평가를 내놨습니다. We haven't just been shunned in terms of, oh, well, the U.S. is very powerful and so forth, that's enough. 레오 14세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페루 빈민가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미국색이 상대적으로 옅다는 게 암묵적 금기를 깬 배경으로 꼽힙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 등에 반대하는 글이나 기사를 공유하며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도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의 최측근 스티븐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한 달 전 인터뷰에서 레오 14세를 차기 교황으로 예측한 것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배넌은 레오 14세 선출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최악의 선택이라며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정부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확대한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거래가 줄었는데도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히려 더 뛰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한강변 전용 면적 198.4제곱미터가 105억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최근엔 호가가 최고 130억 원까지 뛰었는데도 사려는 문의가 줄을 잇습니다.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에는 여기만큼 좋은 곳이 없다라는 인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최상급지를 그다음에 최상급 단지를 찍어준 셈이 됐고요.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강남 3구와 용산구로 확대 재지정한 이후 지난달 이 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전달보다 90% 줄었습니다. 하지만 토허제 재지정 이후 성사된 거래 10건 중 4건이 신고가였습니다. 그중 절반이 강남구에서 나왔고 송파구와 용산구에선 재건축 단지 위주로 신고가 거래가 쏟아졌습니다. 거래는 줄었지만 집값은 오히려 뛴 건데 대선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거란 우려도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수요를 자극했다는 분석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불리한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강남 주요 지역 관심 지역은 그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거거든요.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오름세는 다른 지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토허제 추가 지정 가능성을 언급한 마포, 강동 등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거래는 좋지만 금액은 조금씩 오르고 계속 오르고 있어요. 한두 달 사이에 한 1억에서 2억 정도 풍선 요건이 뭐니 이런 것처럼. 이러자 매물을 회수하는 집주인도 많아졌습니다.
상승세다 보니까 매도자들이 이제 매물 철회를 하신다던가 반납을 하신다던가. 정책 불확실성이 일부 지역에 대한 투자 심리를 자극한 가운데 상급지 수요는 여전해 집값 오름세는 당분간 지속될 거로 보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 사태가 현실화됐습니다. 대학들이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 8,300여 명에 대해서 유급 처리를 결정했습니다. 의대생들은 정부 관계자들을 고발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전국 의대 재학생 3명 중 1명만이 정상적으로 수업에 복귀했습니다. 8,300여 명은 유급이 확정됐고 46명은 재적입니다. 나머지는 경고를 받거나 한 개 과목만 수강했습니다. 이번에 유급된 24, 25학번과 내년도 신입생 26학번이 함께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이 현실화돼 결국 피해는 학생들이 입게 됐습니다. 이제 복귀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돌아오면 정말 3배의 학생을 교육하는 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들은 차기 정부가 구제책을 내놓을 걸 기대한 측면이 있습니다. 의대생협회는 강경하게 투쟁하며 교육부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재적시키지 않으면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협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명백한 강요이자 직권 남용이며 하지만 교육부는 원칙을 지키고 복귀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복지부는 복귀를 희망하는 사직 전공의의 유화책을 내놨습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시작하는데 5월에도 허용할 걸 검토하겠다고 한 겁니다. 최근 일부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길을 열어달라고 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만 현재 복귀 전공의는 12%에 불과한데 얼마나 더 돌아올지 미지수입니다. 의정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도 신규 의사 배출이 어렵습니다. 대선을 25일 앞뒀지만 주요 후보들은 실타래처럼 얽힌 의정 갈등 사태를 어떻게 풀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